작년 설날 아침 시댁 거실에 편의점 삼각김밥 100개가 제사상 위에 피라미드처럼 쌓였을 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사상의 편의점 음식을.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사상을 가리켰어요. 투명 비닐봉지에 든 삼각김밥들이 제사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참치, 김치, 불고기, 스팸. 온갖 종류의 삼각김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 정신이 나갔어? 조상님 제사에 이딴 걸 올려? 시누이 박미정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삼각김밥을 집어던졌어요. 삼각김밥 하나가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죠. 남편 김태수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이거 다 치워. 친척들 오기 전에.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준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더라고요. 편의점 삼각김밥 1,000원짜리로 100개. 딱 맞아요.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를 짚고 일어서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인연이 진짜 미쳤구나.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준비한 복수의 시작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통쾌한 복수와 재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41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째예요. 남편 김태수와는 맞선으로 만났죠. 당시 30살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봤어요. 태수는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집안도 괜찮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첫인상이 좋았죠.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숙 씨, 저는 가정적인 여자가 좋아요. 화려한 건 별로고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집에만 처박혀 있으라는 뜻이었지만요. 결혼 후 1년은 괜찮았어요. 신혼이라 그런지 태수도 잘해줬고 시댁 식구들도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죠.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병원은 다녀봤어? 시어머니 황순덕이 식사 때마다 물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투였지만 점점 압박으로 변했죠. 요즘 여자들이 너무 마른 거 아니야? 살 좀 찌워야 애가 생기지. 친정 엄마는 애가 몇인데? 혹시 유전 아니야? 시누이 박미정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오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이만 먹으면 뭐해. 결혼 3년째 되던 해 저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임신 4개월 만에 유산이 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애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 어떡해.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그날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2번 더 유산했어요. 매번 시댁에서는 제 탓만 했죠.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친정 엄마한테 물어봐. 임신 중에 뭘 먹었는지. 결혼 6년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은 권하지 않습니다. 산모의 건강이 위험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왔을 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럼 이제 어쩌라고? 태수가 소파에 앉은 채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죠. 입양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배가 끊기면 어떡하고. 그날부터 저는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차려주는 밥상도 대충 먹었어요. 결혼 7년째부터는 경제적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달에 15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어요.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나마 관리할 수 있었죠. 앞으로 생활비는 100만 원만 줄게. 태수가 통장을 제 앞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애도 없는데 뭐가 그리 많이 필요해. 100만 원으로 공과금, 식비, 생필품을 다 해결해야 했어요. 매달 빠듯했죠.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결혼 8년째 생활비는 8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하지만 태수는 매주 친구들과 골프를 갔고 명품 시계를 새로 샀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미용실에서 50만 원짜리 관리를 받았죠. 그때부터 저는 아껴야 할 게 아니라 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 배송 물류센터에서 5시간씩 일했죠. 어디 갔다 와? 어느 날 아침 태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새벽 운동이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지만 태수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300만 원 정도 됐어요. 저는 그 돈을 비밀 계좌에 넣어뒀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수술비가 12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죠. 당장 돈을 마련해야 해. 어떻게 하지? 태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신우이는 울기만 했죠. 오빠, 우리 집은 정말 여유가 없어.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 결국 제가 친정에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의 반을 빌려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제 비밀 계좌에 300만 원과 대출로 메웠죠. 시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어요. 하지만 감사 인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내는 게. 신우이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뭘 한 걸까?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작년 설날 전날이었어요. 태수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올해 제사는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준비 잘해.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10만 원으로 제사상을 차리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충분하잖아. 요즘 제사 음식 그렇게 비싸지도 않던데. 시댁 식구들 15명이 오는데 10만 원으로는. 시끄러워. 태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맨날 돈 타령이야. 살림 못하는 건 내 탓이지 내 탓이야?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는 요리도 잘하고 알뜰하다며? 10만 원이면 충분해. 재래시장 가면 싸잖아. 저는 그날 밤 제사 음식 시세를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2024년 기준 제사상 비용은 이랬습니다. 제수용 생선 조기 3마리에 5만 원, 나물 5가지에 4만 원, 전세 종류 6만 원, 과일 5가지에 8만 원, 떡 3만 원, 최소 26만 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돈은 10만 원, 16만 원이 부족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혹시나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요. 사장님, 조기 3마리 얼마예요? 5만 원이야. 제사용은 싼 게 없어. 나물은요? 한 접시에 10,000원. 5가지면 5만 원 받을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싸게 사도 10만 원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을 지나치게 됐어요.
진열대에 삼각김밥이 보였죠. 1,000원. 가격표를 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만 원이면 삼각김밥 100개를 살 수 있어요. 15명이 먹으면 한 명당 6개씩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 10만 원으로 15명 배불리 먹이는 거.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100개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손님, 이거 진짜 다 사시는 거예요? 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주세요. 무슨 행사라도 하세요? 제사요. 사장님의 표정이 묘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일 새벽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00개를 받아왔습니다. 큰 종이 상자 4개에 가득 담겨 있었죠. 집에 돌아와 제사상 위에 삼각김밥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어요. 참치, 김치, 불고기, 스팸, 치킨 마요. 알록달록한 삼각김밥이 제사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인 200개의 삼각김밥. 그 모습이 묘하게 장관이었어요. 오전 9시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거실로 들어왔죠. 으악!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보고 비명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시누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리고 시누이도 제사상을 봤죠. 이게 뭐야? 언니, 정신이 나갔어? 곧 모든 친척이 거실에 모였어요. 숙부, 고모, 사촌들까지 모두 제사상 위에 삼각김밥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남편 태수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당장 설명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준 20만 원으로 제사상을 차렸어요. 20만 원으로 15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편의점 삼각김밥밖에 없더라고요. 1,000원짜리로 200개. 한 사람당 13개씩이에요. 계산 완벽하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만 원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짓을 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사 음식 시세예요. 조기 5만 원, 나물 4만 원, 전 6만 원, 과일 8만 원, 떡 3만 원. 최소 26만 원 필요해요. 그런데 받은 돈은 10만 원. 16만 원이 부족하죠. 제가 16만 원을 보태야 하는데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결혼 7년째부터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공과금, 식비, 생필품 다 포함해서요.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1,200만 원. 제 친정에서 500만 원 빌리고 제가 몰래 일해서 모은 300만 원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받았어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동안 3번 유산했어요.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죠. 몸 관리 못해서 조심성이 없어서 제 탓만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0만 원으로 제사상 차리라고요? 좋아요. 차렸어요. 당신들이 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편의점 삼각김밥 100개. 맛있게 드세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고 숙부가 혀를 찼으며 고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태수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이혼하자.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합시다. 딱 좋아요. 그날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설날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오전,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다신 돌아올 생각하지 마. 태수가 현관문 앞을 막고 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돌아올 생각 없어요. 이혼 서류 보내세요. 뭐, 내가 감히?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어요. 캐리어에는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도장, 그리고 10년 동안 모았던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매달 받았던 생활비 내역,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태수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언니, 진짜 나가는 거야? 신우이 박미정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당황한 표정이었죠. 당연하죠. 이제 남이잖아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는데 뭐 어쩌라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나갈 줄은 몰랐나 봐요. 미정 씨,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직접 제사 음식 준비하셔야 할 텐데 힘내세요. 저는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인연이 진짜 나가네. 당장 잡아. 하지만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예상대로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신우이 언니 완전 미쳤어. 제사상의 편의점 음식이라니. 시어머니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뒀는지. 고모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숙모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저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9월 말의 바람은 제법 쌀쌀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캐리어를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친정은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빌려주신 500만 원을 아직 갚지 못했거든요. 친구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대학교 동기였어요. 결혼 후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연락하며 지냈죠. 여보세요? 정수가? 지혜야, 나 지금 집 나왔어.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길거리. 캐리어 하나 들고 나왔어.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15분 후, 저는 지혜의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지혜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지혜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거실 겸 침실에 작은 소파와 침대가 있었죠. 커피 줄까? 아니면 차? 물만 줘.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혜가 물 한 컵을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 저는 설날 제사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10만 원으로 제사상을 차리라던 남편, 편의점 삼각김밥 200개,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반응까지. 지혜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삼각김밥 100개를 제사상에 올렸다고? 응. 피라미드처럼 쌓았어. 세상에. 정수가 너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이 곧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획 있어? 일단 이혼하고 직장 구해야지. 10년 동안 경력이 단절됐지만 뭐라도 해야 해.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나 혼자 사는 거라 좀 불편하긴 한데.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지혜네 소파에서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잘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눈치 볼 필요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 차릴 필요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싫어요. 이혼하면 너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못 가져가. 상관없어요. 이혼 서류만 보내세요. 재산 분할 청구할 생각하지 마. 너는 돈 한 푼도 벌지 않았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뭐, 변호사?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인 곳이 많았어요. 이틀 후, 저는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생활비 내역,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남편의 협박 문자 메시지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읽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았다는 거죠? 네. 결혼 7년째부터요. 시어머니 병원비는 1200만 원 들었는데 친정에서 500만 원 빌리고 제가 몰래 일해서 모은 300만 원 보탰어요. 나머지는 대출이에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집이 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남편 단독 명의예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반은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점, 경제적 학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는 받아낸 금액의 10%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통장에는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2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일주일 내로 마련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10년 동안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지엔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어요. 시급 10,000원, 하루 5시간. 한 달이면 150만 원을 벌 수 있었죠. 사장님,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당장 오늘부터요. 오케이. 그럼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그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물건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게 뿌듯했죠. 일주일 후 태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어. 도장 찍어서 보내. 재산 분할 협의 먼저 하죠. 뭐? 재산 분할? 당연하죠. 12년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이잖아요. 너는 돈 한 푼 안 벌었잖아. 가사 노동도 노동이에요. 법적으로 인정받아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감히 내 집을 노리는 거야? 당신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반씩이죠. 꿈깨.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법원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이 재산 분할 거부하네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소송 준비하죠. 이틀 후 시어머니가 지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초인종이 울렸고 지혜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정숙이 친구죠? 나 정숙이 시어머니예요. 정숙이 좀 만나게 해줘요. 저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안에서 이러지 말고 나와. 여기서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사일은 내가 사과할게. 사과는 됐어요. 이혼할 거예요. 이혼? 나이 40이 넘어서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도 없는데 누가 너 같은 여자 거들떠보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인생이니까요. 집 재산 분할 같은 거 생각하지 마. 그 집은 우리가 결혼 전에 마련해 준 거야. 증거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면 반은 제 거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년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은혜요? 10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살라고 하신 게 은혜예요? 시어머니 병원비 1200만 원 제가 된 거 잊으셨어요? 그건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혜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흔들리지 마. 응. 이제 돌아갈 생각 없어. 그날 밤 신우이 미정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언니, 우리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미정과 할 얘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좀 만나줘. 중요한 얘기야. 집으로 돌아와. 다 용서해 줄게.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 제발. 세 번째 메시지를 보고 저는 답장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해줄 일이지 신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만 연락하세요. 미정은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 일을 계속하며 변호사 비용을 모았어요. 지혜도 도와줬죠. 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 친구잖아. 고마워. 꼭 갚을게. 변호사 착수금 300만 원을 완납하고 드디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 법원 조정실에서 태수와 마주 앉았어요. 한 달 만에 재회였죠. 태수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은 2억 원입니다. 아파트 시세 4억 원의 반이죠. 태수 측 변호사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아파트는 결혼 전에 피고 부모가 마련해 준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죠. 태수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증거 없으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어요. 양측 모두 증거를 제출하시고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태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정수가, 제발 정신 차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손 떼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볼게. 저는 태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남이에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네. 절대 안 흔들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혜네 집 앞에 도착하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혹시 이정숙 씨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최은경이라고 해요. 케이터링 회사 운영하는데 정숙 씨 소문 들었어요. 제 소문이요? 설날 제사상에 삼각김밥 100개 제사상에 올린 거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벌써 소문났나 봐요. 어떻게 그걸? 제 친구 딸이 정숙 씨 시댁 친척이에요. 그쪽에서 난리가 났다던데요. 최은경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 케이터링 쪽에 관심 있으세요? 케이터링이요? 네. 요리 솜씨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한 달에 25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1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두르세요. 좋은 기회예요. 최은경이 떠난 후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경 케이터링 마이너스 대표 최은경.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지혜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이터링 일 해볼까? 당연하지. 편의점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 내가 요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10년 동안 시댁 밥상 차렸잖아. 자신감 가져. 지혜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10년 동안 매일 밥을 했었죠. 다음 날 저는 최은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좋아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 쓰고 바로 시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최은경의 케이터링 회사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죠. 어서 오세요. 이정숙 씨 맞죠? 은경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줬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주방 시설도 최신형이었어요. 여기가 주방이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대형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어요.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만 할게요. 김치찌개 한 냄비 끓여보세요. 지금요? 네. 재료는 다 준비돼 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돼지고기를 먼저 볶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된장 한 숟가락, 고춧가루 반 숟가락, 파와 두부를 넣고 끓였죠.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은경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봤어요.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거 완전 맛있는데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끓였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맛이 정말 깔끔해요. 은경이 다른 직원들도 불렀습니다. 모두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씩 맛봤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엄마가 끓여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은경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이에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10년 만에 처음 받는 정식 급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격했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지혜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은경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직접 가르쳐 줄게요. 케이터링 일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거였죠. 오늘은 돌잔치 케이터링이에요. 손님이 30명 정도 오신대요. 무슨 음식을 준비하나요? 잡채, 전, 갈비찜, 나물, 과일. 기본 세트예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채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고기를 볶았어요. 정숙 씨, 잡채간 좀 봐주세요. 은경이 국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맛을 보고 간장을 조금 더 넣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해요. 역시 손맛이 있으시네요. 오후 3시 음식을 차에 싣고 고객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30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희는 신속하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큰 접시에 잡채를 담고 전을 예쁘게 쌓고 갈비찜을 중앙에 놓았어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돌잔치 주인공의 엄마가 감탄했습니다. 음식 맛이 정말 좋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집에서 해오던 거예요. 집밥 같아요. 요즘 이런 맛내기 힘든데.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음식이 금방 동났어요. 다음에도 꼭 부탁할게요. 돌잔치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은경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고객이 정숙 씨를 칭찬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케이터링도 정숙 씨가 담당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첫 월급날까지 2주일이 남았지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일한다며? 왜요? 케이터링 회사라던데? 거기서 얼마나 받는데?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이혼 안 하면 안 돼? 다시 생각해봐. 싫어요. 빨리 재산 분할 합의하세요. 집은 못 줘. 다른 걸로 합의하자. 안 돼요. 법대로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민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집 말고 다른 걸로 합의하자는데요. 거절하세요. 집이 제일 가치가 높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양측 모두 증거를 준비해 왔어요. 태수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피고 부모님이 결혼 전에 집을 마련했다는 증거입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어요. 이건 단순한 송금 내역이잖아요. 집 매매 계약서는 혼인 신고 이후에 작성됐고요. 하지만 계약금은 결혼 전에 계약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잔금은 혼인 기간 중에 치러졌고 등기도 혼인 후에 됐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피고 측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태수 측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재산 분할 비율을 협의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50대 50을 주장하시는데, 네, 당연히 반씩이죠.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태수를 바라봤어요. 피고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대 70. 제가 70 가져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김 변호사가 즉각 거절했어요. 그럼 40대 60. 50대 50 아니면 소송 갑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거였죠. 조정실을 나오면서 태수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정수가 제발 좀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비켜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10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태수를 지나쳐 법원을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케이터링 일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고객들의 요청도 다양해졌죠. 정숙 씨, 이번 주말에 100일 잔치 케이터링 있어요. 메뉴 좀 짜볼래요? 네. 백설기, 수수팥떡, 인절미 어때요? 과일도 준비하고요. 좋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주말에 100일 잔치를 다녀왔습니다.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하얀 백설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언니, 떡이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주문하셨어요? 은경 케이터링이요. 강남에 있어요. 다음에 제 아기 돌잔치 때도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일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니 은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고객이 또 칭찬하셨어요. 추천도 많이 해주시겠대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매출이 정숙 씨 온 이후로 30%나 늘었어요. 다음 달부터 월급 3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실력 있는 사람은 대우해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월급 올랐어. 300만 원. 대박. 축하해.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맛있는 거 먹자. 그날 저녁 지혜와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 한 잔씩 마셨어요. 정수가,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생기가 넘쳐.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다음 날 신우이 미정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 병원비가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없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어요. 미안해요. 언니가 냉정하게 구네. 그래도 10년 동안 식구였잖아. 식구였다면 식구답게 대해줬어야죠. 미정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민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첫 번째 재판 기일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해요.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재판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준비되셨죠? 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방청석에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 말씀해 주세요. 김민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12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가사 노동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경제적 학대를 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통장 내역을 보시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태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가 과장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히 지급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건 태수 측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시어머니 병원비 1,200만 원을 친정에서 빌리고 본인이 몰래 일해서 모은 돈으로 댔습니다. 이는 혼인 생활 중 원고가 기여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50대 50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반씩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피고 측 의견은? 태수 측 변호사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40대 60을 주장합니다. 근거는? 피고가 생활비를 벌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어요. 가사 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 서류를 검토하고 양측 주장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일어나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시댁은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법이 정한 대로 재산을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년아,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비켜주세요. 태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너 때문에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니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죠. 김민준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재판 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대기업 임원 집안 잔치래요. 100명 규모예요. 100명이요? 네. 음식값만 2천만 원이에요. 제대로 하면 우리 회사 이름 크게 알릴 수 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은경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어요. 정숙 씨라면 잘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어둠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혜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혜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다음 재판 때 마무리될 것 같아. 다행이다. 축하해.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대기업 임원 집안 잔치는 2주일 후였습니다. 100명 규모라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였어요. 은경이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이번 잔치는 정말 중요해요. 고객이 삼성전자 부사장님 댁이에요. 잘하면 재벌가 단골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정숙 씨가 메인 셰프를 맡아주세요.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메뉴판을 꺼냈습니다. 전통 한식으로 가려고 해요. 잡채, 갈비찜, 전복죽, 각종 전류, 나물 10가지, 그리고 특별히 약식과 한과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완벽해요. 예산은 충분하니까 최고급 재료로 준비하세요. 저는 직원 3명과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식재료 시장을 돌았어요. 광장시장에서 한우갈비를 골랐죠. 사장님, 한우갈비 제일 좋은 걸로 10kg 주세요. 와, 대량이네. 무슨 행사예요? 잔치 음식 준비해요. 그럼 이거 드세요. 1등급 한우예요. 갈비를 사고 나서 전복을 사러 갔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전복을 30개 샀어요. 아가씨, 전복 크기가 좋네요. 큰 행사인가 봐요? 네, 중요한 행사예요. 재료를 다 사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은경이 물었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할게요. 이틀 후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제일 먼저 육수를 끓였습니다. 사골, 양지, 물을 넣고 8시간 동안 푹 끓였죠. 육수는 모든 음식의 기본이었어요. 정숙 씨, 육수 색깔 좀 보세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냄비를 열어보니 맑고 구수한 육수가 끓고 있었어요. 완벽해요. 불 줄이고 천천히 더 끓여요. 다음은 갈비찜이었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끓는 물에 데쳤어요. 그리고 간장, 설탕, 마늘, 배즙으로 양념을 만들었죠. 간이 딱 맞아요. 직원이 양념을 맛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은경이 도시락을 사왔어요. 다들 잠깐 쉬면서 밥 먹어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100명 분량의 음식을 실수 없이 만들어야 했죠. 오후 3시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서 젓가락으로 쉽게 찢어졌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겠다.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잡채였어요. 당면을 삶고 각종 야채를 채 썰고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죠. 당근은 이렇게 곱게 채 썰어야 해요. 저는 직원들에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칼질이 리듬을 타듯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숙 씨, 칼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12년 동안 매일 했으니까요. 저녁 7시 첫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기본 준비가 완료됐어요. 내일은 전류랑 나물 준비해요. 오전 6시까지 출근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뿌듯했죠. 지혜가 파스를 사왔어요. 어깨에 붙여. 많이 아프겠다. 고마워. 요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기 좋아. 힘들지만 행복해.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다음 날 새벽 다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전류와 나물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김치전. 종류별로 반죽을 만들고 부쳤습니다. 직원 4명이 프라이팬 4개를 동시에 돌렸어요. 불 조절 잘하세요. 타면 안 돼요. 저는 각 프라이팬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전 150개가 완성됐어요. 접시에 예쁘게 담으니 그럴싸했죠. 오후에는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숙주, 당근, 버섯. 10가지 나물을 각각 다르게 양념했어요. 나물은 간이 중요해요. 너무 세면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정숙 씨,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제가 맛을 봤습니다. 참기름 조금만 더 넣으세요. 저녁 8시 이틀째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과 나물이 냉장고에 가득 찼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죽이랑 한과 준비하고 현장 가서 세팅해요. 마지막 날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전복을 잘게 썰고 쌀과 함께 푹 끓였죠. 은은한 전복 향이 주방에 퍼졌어요. 와,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겠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과는 외부 업체에 주문했어요. 직접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오후 2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음식을 차에 싣고 고객집으로 출발했어요. 강남구 삼성동 타워팰리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였죠.
와, 여기가 집이에요? 직원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거실만 50평은 돼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은경 케이터링이시죠? 집주인이 우아하게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품격 있는 여성이었어요. 네.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음식을 세팅했습니다. 큰 테이블 5개에 음식을 나눠 담았어요. 음식이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집주인이 감탄했습니다. 맛도 좋으실 거예요. 오후 5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어머, 음식 좀 봐. 정말 고급스럽다. 어디서 준비하신 거예요? 손님들이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계속 보충했어요. 모자란 접시를 채우고 따뜻한 음식을 새로 내놓았죠. 이 갈비찜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잡채도 환상적인데요. 당면이 쫄깃해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음식이 금방 동났어요. 음식 더 있어요? 네, 바로 가져올게요. 저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집주인이 저를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음식이 정말 훌륭했어요. 손님들이 다들 칭찬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파티가 있는데 같은 회사에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집주인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윤이에요.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 10시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은경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최윤희 씨가 전화해서 극찬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부탁하신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최윤희 씨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주신대요. 우리 회사 매출 2배는 오를 것 같아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엔의 집 문을 열자 지혜가 치킨을 시켜놨어요. 축하해. 대박 났다며? 응. 고객이 정말 좋아하셨어. 내가 뭘 했어. 너 잘할 거라고 했잖아. 저희는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지혜야, 너한테 진짜 고마워. 왜 갑자기?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재판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태수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최종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12년간 가사 노동을 전담하며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경제적 학대를 받았고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부담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50대 50이 타당합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생활비를 지급했고 원고도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40대 60이 적절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씩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원고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부담한 점, 경제적 학대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60대 40으로 정합니다. 원고가 60, 피고가 40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반반도 아니고 60대 40이라니.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긴 거였죠. 김민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법정을 나오니 태수가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진짜 우리 집안을 망쳤어.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12년의 고통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이겼어. 60대 40으로 이겼어. 진짜? 대박. 어디야? 내가 갈게. 법원 앞이야. 30분 후 지혜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꽉 안아줬어요. 정말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해. 고마워. 저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 돈 받으면 전세 구하려고. 독립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케이터링 일 더 열심히 할 거야. 은경 언니가 파트너로 만들어주신대. 파트너? 응. 회사 지분 30% 주신대. 세상에. 정말 잘 됐다. 그날 저녁 은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재판 잘 됐다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파트너 계약 진행해요.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숙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찾은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드디어 이혼 재판에서 이겼다. 60대 40. 위자료 5천만 원. 12년의 고통이 이렇게 끝났다. 슬프기보다는 후련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은경 언니 회사에서 파트너가 됐다. 케이터링 일이 정말 재밌다. 내가 이렇게 요리를 좋아했는지 몰랐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다. 지혜에게 정말 고맙다. 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카페에서 보자. 장소는 내가 정할게. 이틀 후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했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우습네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절대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정수가, 이제 그만 가볼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12년의 무게가 내려간 기분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 만나고 왔어. 이제 정말 끝이야. 오늘 저녁 내가 살게. 맛있는 거 먹자. 지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오케이. 고기 먹으러 가자.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기대됐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거예요. 그날 밤 지혜와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정수가 진짜 대단해. 너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눈치 보고 위축돼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 이제야 내가 된 것 같아.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태수로부터 재산 분할금이 입금됐습니다. 아파트 시세 4억 원의 60%,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죠. 지혜야, 돈 들어왔어. 진짜? 얼마야? 2억 4천만 원. 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대박. 위자료 5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9천만 원이야. 저희는 그날 밤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샴페인이었지만 그 어떤 술보다 달콤했죠. 이제 뭐부터 할 거야? 전세집 구하고 은경 언니 회사에 투자할 거야. 좋은 생각이야. 이틀 후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봤습니다. 강남구는 비싸서 송파구 쪽을 알아봤어요. 여기 어때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곳은 송파구 문정동의 깔끔한 투룸이었습니다. 전세 1억 5천만 원이었죠. 마음에 들어요. 계약할게요. 좋아요. 언제부터 입주하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요. 계약금을 치르고 나오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구했어. 송파구 문정동이야. 축하해. 집들이 언제 해? 이사 끝나고 바로 할게. 일주일 후 이사날이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반나절 만에 끝났어요. 새 집은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 아담한 주방, 편안한 침실. 모든 게 제 것이었죠. 여기가 내 집이구나.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지혜가 집들이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 내 집이 생겼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지혜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빌린 돈이랑 집세. 받아. 아니야. 친구끼리 이러지 마. 받아. 내가 안 받으면 내가 미안해서 못 살아. 지혜가 결국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길바닥에서 자야 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은경 언니를 만났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파트너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어요. 정숙 씨가 5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회사 지분 30% 드릴게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니 정식 파트너가 됐습니다. 제 명함에는 공동대표라는 직함이 찍혔어요.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해요. 네, 언니. 최선을 다할게요. 한편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누이 미정이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집을 팔아야 해. 전세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대. 우리 엄마랑 같이 살 곳도 없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래도 12년 동안. 미정 씨, 12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제사상에 10만 원 던져주고 편의점 음식이라고 비웃었잖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수가 나야. 문 좀 열어.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좀 얘기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정수가 제발. 경비실에 연락할 거예요. 그만 가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등이 많이 굽었더군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 우선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날로 번창했어요. 최윤희 씨의 소개로 재벌가 단골이 여럿 생겼죠. 정숙 씨, 이번 주말에 호텔 신라 연회장 케이터링이에요. 300명 규모래요. 300명이요? 네. 재벌 총수 손자 돌잔치래요. 음식값만 5천만 원이에요. 저는 직원 10명과 함께 사흘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신선한 해산물, 유기농 채소로 최상의 요리를 만들었어요. 돌잔치 당일 호텔 신라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장식이 아름다웠죠. 음식 세팅 시작합니다. 저희는 2시간 동안 음식을 차렸어요. 300명 분량의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와, 이거 진짜 예술인데요? 행사 담당자가 감탄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유명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 연예인까지. 화려한 사람들이었죠. 이 음식 누가 준비한 거예요? 은경 케이터링이요. 요즘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음식을 먹어본 손님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갈비찜이 입에서 녹아요. 잡채가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행사가 끝난 후 주최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예요? 제가 공동대표 이정숙입니다. 음식이 정말 훌륭했어요. 명함 주세요. 다음에 또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은경 언니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회사 이제 대박 났어요. 올해 매출 3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 정숙 씨 덕분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 대표님 만세.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편의점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어요. 1,000원짜리 제일 싼 도시락이었죠. 태수 씨? 태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수가. 태수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여기서 뭐해요? 그냥 저녁 사러. 태수가 손에 든 1,000원짜리 도시락을 감추려 했어요. 잘 지내요? 응. 너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멋있어 보인다. 감사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
내가 바보였어.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그래. 잘 살아. 행복하게. 저는 물을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석 달 후 케이터링 회사는 직원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정숙 씨, 우리 분점 낼까요? 은경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분점이요? 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판교에 지점 하나 내면 어떨까요? 좋아요. 해봐요. 저는 판교 지점 총괄을 맡았습니다. 새 직원을 뽑고 교육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6개월 후 판교 지점도 대성공이었습니다. 분당과 판교 지역 재벌가들이 단골이 됐죠. 정숙 대표님, 이번 달 매출 6억 원 돌파했어요. 직원이 환호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회식 갑시다. 어느 날 최윤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제 친구가 방송 PD인데요. 정숙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다큐멘터리요? 네. 10만 원 제사상 사건부터 지금까지의 성공 스토리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물론이죠. 정숙 씨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일주일 후 방송국 PD를 만났습니다. 이정숙 대표님, 촬영 허락해 주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촬영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직원들과 회의하는 모습, 집에서 쉬는 모습까지 인터뷰도 했어요. 12년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만 원 제사상 사건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더 일찍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매일 아침 눈 떴을 때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게 행복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10만 원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이정숙 대표님 존경합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어졌어요. 케이터링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한 달 예약이 꽉 찼어요. 정숙 대표님, 주문이 너무 많아요.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10명 더 뽑읍시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층 건물을 매입했어요. 1층은 케이터링 본사로, 2층은 요리학원으로 꾸몄죠. 요리학원이요? 은경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처럼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취업시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요리학원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여성이 찾아왔고 저는 직접 강의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1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수강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용기가 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어느 봄날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나 결혼한다. 진짜? 축하해. 내가 내 들러리 서줄 거지? 당연하지. 지혜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저는 들러리로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정수가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그래도 사랑은 해야지. 생각해 볼게.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태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날 밤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수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잘렸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시누이는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매출은 연 1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직원은 50명으로 늘었죠. 저는 여의도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30층이었어요. 와, 정수가. 여기 진짜 좋다. 지혜가 집들이를 왔어요. 응, 꿈만 같아. 너 정말 대단해. 2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감상했어요. 14년 전 결혼할 때는 이런 미래를 상상도 못했죠. 10만 원을 받고 편의점 삼각김밥 100개를 제사상에 올렸던 그날.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엄마, 딸 잘하고 있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12년의 고통은 지나갔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처럼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자유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유롭게 사는 것, 자신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